6.7절은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토 인코더는 한참 전부터 개발돼 가지고 많이 쓰여온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특징 벡터 x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또는 유사한 벡터 x 다시를 출력하는 신경망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오토인코더의 간단한 구조를 보여주죠. x가 왼쪽에서 들어오면 중간 히든층을, 은닉층을 통과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서는 그 x와 유사한 x 다시가 출력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축약형으로 그려보면 x가 입력이 되고 f라는 함수를 통해서 h 은닉층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g를 통해서 x 다시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죠. 자, 왼쪽에 가중치를 w라고 표기를 하고 오른쪽 가중치를 v라고 표기를 하면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 6-26을 보면 예를 들면 3차원의 특징 벡터가 입력이 된다고 그러면 뭐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는 010, 세 번째는 001, 그 다음에 이 v 가중치도 마찬가지로 하면 x가 들어가면 정확히 똑같은 x 다시가 나오죠. 이게 사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죠.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x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인코딩 단계 w라는 가중치에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코딩 단계 v라는 가중치로 달성이 되죠. 그래서 vwx가 되고 v하고 w가 단위 행렬, i라는 단위 행렬이 돼서 원래 거랑 똑같아져 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규제 기법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꽤 유용한 그런 신경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특징 벡터가 D차원이다. 그러면 이 은닉층을 D보다 노드 수를 작게 하면, 즉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M이라고 그러면 M을 D보다 작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256 x 256 영상이 입력이 된다? 그러면 총 65,536차원이 되겠죠. 근데 M을 그보다 훨씬 작은 1024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65536이 1024 차원으로 줄어들고 그놈이 다시 65536 차원으로 복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결국은 그 히든층의 벡터값 h가 x의 핵심 정보만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특징 추출이라든지 영상 압축 등의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오토인코더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은닉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m을 d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같게 하는데 어떤 다른 종류의 규제 기법을 적용을 한다. 또는 오히려 m이 d보다 큰 그런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을 이제 선형 오토인코더와 비선형 인코더로 구분을 해가지고 적어볼 수가 있는데 그 6.34식은 선형 오토인코더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걸 다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6.35식은 비선형인데 x에다가 w라는 가중치를 적용한 거에다가 타우 인코드라는 어떤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코드 단에서는 이제 타우 디코드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레루라든지 또는 시그모이드라든지 이런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훈련집합 X예요. Y는 필요가 없죠.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F와 G라는 매핑 함수에 해당되는 가중치, 즉 W와 V라는 가중치 행렬을 찾아내야 된다. 좀 더 형식화해서 최적화 문제로 써보면 L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L이라는 함수는 XI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XI하고 XI가 인코딩 되고 다시 디코딩 돼서 복원된 거하고 차이가 일종의 오차가 되겠죠. 그 오차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세타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 세타를 setHash라는 최적화에다가 저장을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규제 기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규제 기법을 적절히 쓰면 히든층의 노드 개수가 입력층의 노드 개수보다 큰 상황에서도 그냥 단순히 복사되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출력을 내는 그런 문제를 회피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모델을 큰 거를 사용을 하되 적절한 규제 기법을 써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이제 현대 기계학습이 쓰는 그런 전략을 오토엔코더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스파스 오토엔코더. 이 기법에서는 은닉벡터 HI가 희소하도록 강제화하는 어떤 그런 규제를 적용을 하는 거죠. 희소하다는 얘기는 은닉벡터가 대부분은 0이라는 값을 갖고 남아있는 그 소수의 노드만 0이 아닌 값을 갖도록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phi h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희소할수록 값이 작은 이제 그런 함수죠. 그래서 왼쪽은 아까 오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xi하고 최종 출력이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중간에 히든층의 노드의 값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는 세타를 찾는 그런 전략을 쓰는 스파스 오토엔코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인데, 또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입력 XI하고 GFX 틸드가 오차가 작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X 틸드가 뭐냐면 입력에 그냥 X를 그냥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X에다가 약간의 잡음을 추가하는 거죠. 이 잡음은 이제 균일 함수에서 그 난수를 생성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우전 함수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입력으로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출력하고 원래 거하고 차이를 작게 만드는,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는 인코더 함수 F의 야코비안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에 프로베니우스 돔을 작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차라는 목적 함수, 그 다음에 phi라는 목적 함수가 있는데 얘는 xi하고 hi를 매개 변수로 갖는데, phi는 f를 x로 미분한 야코비안 행렬의 프로베니우스 놈이 되겠습니다. 얘는 좀 공간을 축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전략을 쓰는 오토엔코더를 이제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규제 기법을 쓰는 오토엔코더를 3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본 오토엔코더는 은닉층이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구조죠. 결국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놈을 깊게 만들면 이제 표현력이 늘어나고 이제 용량이 커지니까 표현력이 이제 커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깊은 구조로 쌓을 거냐. 그래서 그 적층 오토엔코더를 사용을 해요.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자, 맨 처음에 그냥 은닉층이 하나인 아까 공부를 했던 이제 그런 구조를 학습을 해서 만든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 뒷부분에 디코더 부분을 떼버려요. 그리고 이 앞부분 F1이라는 인코딩 부분만 남겨놓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W라는 가중칩에 따라 고정을 시키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오토엔코더를 하나 붙이죠. 자,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을 F1을 통과를 시켜서 그 변환을 시키고, 그 변환된 것을 이 새로운 오토엔코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이 완료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디코더 G2를 떼내버리고 F2를 또 고정을 시켜버리죠. 보통 영어 표현으로는 프리징 시킨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F1도 고정됐고 F2도 고정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오토엔코더를 붙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F1을 통과시키고 F2를 통과시키고, 이것이 새로운 오토엔코더의 학습 데이터가 돼서 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떼버리고 또 F3를 프리징하고, 필요하면 또 더 하면 얼마든지 깊은 구조의 적층 오토엔코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키는 그런 단계, 즉 비지도 학습 단계고, 자, 우리가 뭐 숫자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도 학습을 한다 그러면 비지도 학습을 마친 다음에 이제 F1, F2, F3가 이제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되면 이 뒤에 MLP를 붙입니다. 오토엔코더가 아니라 MLP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그 히든층이 하나 있는 것을 추가를 한 다음에 MLP 학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MLP 학습이 끝나면 이제 이 전체를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다시 학습을 시킬 때는 F1, F2, F3, F4, F5가 학습이 이미 한 번 된, 즉 최적해에 근접한 가중치이기 때문에 이게 깊더라도 학습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게 성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미세 조정, 영어로 이제 파인 튜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층별 예비 학습을 필요한 만큼 수행을 한다. 이 경우는 X만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고요. 앞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3번을 수행을 했죠. 그 층을 이제 3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해서 MLP를 학습을 한다. 이 경우는 X와 Y를 가지고 이제 지도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경망 전체를 한꺼번에 추가로 학습한다. 미세 조정 단계죠. 이렇게 그 방금 전 슬라이드를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제 층별 예비 학습, 레이어 와이즈 풀 트레이닝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그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죠.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2000년 초반에는 학습이 잘 안 됐어요. 성공을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구조가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레이디언트 소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습을 성공을 못했었죠. 근데 2006년도에 힌튼 교수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층별 예비학습을 아이디어로 내고 실제로 해보니까 학습에 성공을 한 거죠. 깊은 구조의 신경망도 이 층별 예비학습을 하니까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뭐 한 10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2006년 당시 없었던 여러 가지 규제 기법도 나오고 새로운 활성함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는 GPU라는 병렬 그런 연산이 수월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은 층별 예비학습을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층별 예비학습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역사적인 의미는 크고 이제 이런 상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장의 마지막 절인데 매니폴드 학습이에요. 자, 우선 매니폴드라는 게 뭔지를 살펴보고 그 매니폴드 학습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소맵, LLE, TSN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이 세 가지 기법이 모두 귀납적이지 않고 트랜스덕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덕티브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귀납적은 뭔지 장단점 뭔지 이런 걸 살펴보고 6.8절하고 6장 전체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인코더는 학습 데이터, 즉 훈련 집합이죠. 이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6.8절에서 공부하는 매니폴드 학습은 이 데이터의 비선형 구조를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그 점들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점들 간의 거리 관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유지하도록 변환을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매니폴드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지구의 일부인데, 지구의 일부죠. 어느 곳에 이제 지형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3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3차원. 그래서, 위도, 경도, 고도. 즉, 이 지형에서 어느 한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점은 위도, 경도, 고도 이 세 가지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3차원 구조죠. 3차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위도, 경도, 고도까지 필요가 없고 3차원 구조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1차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는 이 도로를 따라 움직일 테니까 어떤 기준점에서 거리 뭐 몇 킬로미터냐 이것만 표현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3차원, 위도, 경도, 고도로 표현되는 3차원
공간을 이제 고차원 공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 1차원으로 표현되는 구조를 저차원 공간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3차원이라는 고차원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1차원이라는 즉 저차원 공간. 그래서 그 1차원, 저차원 공간을 우리가 매니폴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엠리스트라는 필기 숫자를 보면 이거 28과 28이기 때문에 점이 700개가 넘죠. 784차원 공간이 되죠. 아주 고차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0이라는 부류의 샘플들을 보면 이 0이라는 샘플들이 막 변화를 하는데 이게 784차원에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거기 어떤 한 점들이죠. 샘플 하나하나가. 근데 실제로는 회고 두께가 변한다든지 0이 약간 기운다든지 또는 끊어짐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노이즈가 추가가 된다든지 그 몇 가지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784차원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784차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10차원이라든지 15차원이라든지 이런 훨씬 저차원 공간에서 0이라는 부류가 변화가 일어난다. 실제로 이 지형은 3차원이지만 실제로 자동차라는 물체가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1차원 공간을 이동을 한다는 거죠. 저차원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벤지오 교수가 쓴 논문에 나오는 것을 제시를 한 거고요. 매니폴드 과정은 실제로는 이제 D차원이라는 아주 큰 고차원 입력 공간이지만 거기에 훨씬 저차원인 DM차원의 매니폴드가 내재해 있고 이 매니폴드라는 공간에 샘플들이 분포를 한다. 뭐 이런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원래 공간은 3차원인데 거기에 샘플들이 분포한 걸 보니까 2차원 어떤 평면상에 분포를 한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원래 이제 3차원 공간에 분포한 점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포를 이제 스위스 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빵집에 가면 파는 그 롤 케이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둥그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분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3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2차원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비선형으로 둥글게 분포를 하는 축 하나. 또 하나는 요 선형으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평평한 방향으로 분포하는 축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축이면 이 데이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니폴드를 어떻게 찾을 거냐? 차원 수는 몇 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 매니폴드를 찾는 기법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아이소맵이라는 기법하고 그 다음에 LL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둘 다
한번 볼까요? 사이언스 저널, 뭐 최고의 저널이죠. 2000년 12월호에 실렸는데 두 논문이 동시에 실렸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매니폴드 학습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자, 아이소맵 기법은 일단은 최근접 이웃 그래프를 구축을 한다. 지금 이제 n개의 샘플이 있으면 n개 각각에 대해서 쌍을 지어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뭐 유클리디언 거리라든지 뭐 적절한 어떤 거리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중심으로 k개의 최근접 이웃을 가장 가까운 k개를 찾아낼 수가 있죠.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거리를 m이라는 행렬에 채운다. 그러면 어떤 점 입장에서 보면 이제 k개만 거리가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점들과는 이제 거리가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그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은 쇼티스트 패스를 찾아서 채운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을 때 최근접 뭐 한 5개를 찾는다고 그러면 이 근방에 이제 그 파란 점 5개가 되겠죠. 찾고. 근데 예를 들면 이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거리로 채워버리면 타당하지가 않겠죠. 실제로는 이 3차원 구조에서는 이 거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2차원의 매니폴드 공간 같은 경우는 빙 돌아서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거리가 더 타당하다. 그 빨간 거리는 어떻게 찾냐? 그래서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거죠. 즉 다른 점들을 거쳐가지고 경로를 찾아내고 그 경로의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를 이 두 점 간의 거리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두 단계를 거치면 이제 m이라는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m을 가지고 고유 벡터를 계산하고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이제 정렬을 하고 그 중에서 그 고유 값이 큰 d 로그의 고유 벡터만을 선택을 하고 이 고유 벡터를 가지고 이제 저차원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3차원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d 로우를 3으로 해가지고 3개의 고유 벡터만 취하면 되고 6차원으로 변환하고 싶으면 그 고유 벡터를 큰 거 6개만 취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그 고유 벡터를 그 필요한 만큼 이제 취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변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i번째 샘플을 변환을 한다고 그러면 i번째 샘플의 k번째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k번째 좌표는 루트 람다 k. 람다 k는 이제 k번째 고유 값이죠. 그 다음에 vki를 곱해주는데 vki는 해당 고유 벡터의 i번째 요소입니다. 그놈을 취해서 두 개 이렇게 곱해주면 i번째 샘플의 k번째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아이소맵 기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m이 n by n 행렬인데 n은 이제 훈련 집합이 들어있는 샘플 개수죠. 예를 들면 100만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100만 by 100만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n이 어느 정도로 작은 그런 경우만 활용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자, LLE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D차원의 원래 공간에서 어떤 XI라는 점이 있을 때 XI라는 점을 최근접 이웃,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 K개의 최근접 이웃, 아니 5개의 최근접 이웃을 사용을 하는데 이 5개의 이웃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해요. 자, 원래 XI가 있고 그 다음에 XI 최근접 이웃의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 XI를 K 최근접 이웃의 선형결합으로 근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42식을 최소화하는 그런 WIJ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WIJ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가중치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W 행렬을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D 차원을 훨씬 낮은 D 로우 차원으로 이제 변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저차원에서 원래 이 데이터의 분포, 데이터의 구조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즉 여기에서 가까워 있던 놈들은 여기에서도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강제화를 한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LLE에서는 그 변환된 점들 YI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 YI도 그 최근접 이웃의 원래 공간에서 구했던 이 가중치 값으로 근사화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원래 D차원의 데이터의 구조하고 D 로우 차원의 데이터의 구조가 같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차원 공간에서도 똑같은 수식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는 WIJ는 이미 이제 앞에서 구해진 거죠. 구해져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43식에서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WIJ는 이미 정해졌고 이 Y1, Y2, YN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최소화하는 Y1, Y2, YN을 찾아내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 값이 굉장히 낮은 그런 그 N개의 저차원 공간의 점을 찾아냈다 그러면 이 저차원 공간의 점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원래 공간에서의 그 구조를 상당히 근접하게 그 유지를 하겠죠. 즉 가까웠던 점은 가깝고 먼 점은 멀고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LLE가 아이소맵보다 뛰어난 점은 아이소맵은 n by n 거리 행렬 m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LLE는 가중치 행렬 w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w도 우리가 그냥 구현을 하면 그 n by n 행렬이 될 텐데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k를 5로 둔다 그러면 각 점이 5개 최근접 이웃하고의 가중치 값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중에서 이 다이아고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부의 값들만 이게 한 행에서 보면 5개 값만 그 제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죠. 그래서
훨씬 작은 크기의 행렬을 사용을 한다. 크기가 K가 5라고 그러면 O, N 크기의 행렬만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N이 클 때도 실제로 구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법은 TSN인데 TSN은 여기 변환한 결과를 보는 바와 같이 TSN이 아이소맵 LLE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 얘는 그 엠리스트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TSN으로 2차원으로 변환하고 아이소맵으로 변환하고 LLE로 변환해서 2차원 공간에 그 가시화를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0이라는 샘플, 1이라는 샘플, 2라는 샘플, 그래서 10개 부류의 샘플들이 있을 텐데 0이라는 부류들은 그 784차원 원래 공간에서 좀 가까이 몰려있고 1은 1끼리 가까이 몰려있고 2는 2끼리 가까이 몰려있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색깔별로 부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까운 것들은 가깝게, 먼 것들은 좀 떨어뜨려 놓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TSN이가 아이소맵이나 LLE보다 월등하다. 그래서 현재는 TSN이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를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변환해서 가시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도대체 고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엿보고 싶다. 그럴 때는 TSN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파이썬 코드라든지 또는 매트랩 코드라든지 또는 텐서플로우 이런데 사용법이 쉬운 그런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TSN이라는 기법은 I번째 샘플과 J번째 샘플의 유사도를 확률 유사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6.44식이 바로 확률을 측정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XI하고 XJ를 뺀 거에 2000옴의 제곱이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제곱을 한 거죠. 이게 거리예요, 거리.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거리의 반대 개념인 유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사도. 그리고 이 유사도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익스포넨 2의 그 지수승 이렇게 해가지고 가우시언 비슷한 그런 분포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시그마 i로 나눠주고 있는데 시그마 i는 현재 i라는 샘플에 얼마나 주위에 많은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반영을 해주는데 많이 밀집해 있을수록 시그마 값이 작죠.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점과 j라는 점 간의 유사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PJI는 대칭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칭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PIJ 6.45식에서 PIJ는 J 기분 I, I 기분 J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EN으로 나눠 줍니다. 그러면 이제 PIJ하고 PJI가 같아져서 이제 대칭성을 유지를 하고요. 변환된 공간에서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의 구조를 이제 저차원에서 충실하게 반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환된 점을 이제 y라고 표기를 하면 yi하고 yj의 유사도도 비슷하게 계산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qij라고 표기를 하면 이렇게 6.46식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그 6.46식은 아까하고 좀 다른 것은 6.46식은 이제 이런 가우시언
그런 분포를 했다고 그러면 6.46식은 이제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T 분포로 이제 거리를 이제 유사도를 계산하면 QI제로 정의가 되고요. 자, PI제하고 QI제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차원 공간의 구조를 저차원에서 잘 표현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PI제로 표현되는 놈을 확률 분포 P라고 그러고 QI제로 정의되는 확률 분포를 이제 Q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P와 Q는 아주 유사해야 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하고 Q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 P와 Q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걸 측정하는 어떤 수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목적함수로 취하면 되죠. 그래서 TSN에서는 이 P와 Q가 비슷한 정도를 KL 다이버전스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목적함수 J는 KL 다이버전스 PQ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KL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이런 수식이 이제 성립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목적함수 J의 매개 변수는 X'. X'는 뭐냐면 변환된 공간에서의 점들의 좌표. 즉 Y1, Y2, Yn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저차원 공간에서의 이제 점들의 좌표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목적함수 J를 정의를 했으니까 목적함수 J를 최소로 하는, 즉 P와 Q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로 하는 Y1, Y2, Yn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죠. 즉 저차원 공간의 점의 좌표들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이때 미분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Y1, Y2니까 Y로 미분하는데 Y1으로 미분하고 Y2로 미분하고 Y3로 미분하고 결국 이제 YN으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번째 샘플 YI로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6.48씩이 돼요. 6.48씩. 비교적 그 컴팩트하고 깔끔한 그런 수식이 됩니다. 자,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보면 입력은 X1, X2, XN 해가지고 그 훈련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멘텀 계수라든지 학습률이 주어지고 몇 번 반복할 건지가 주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출력은 이제 Y1, Y2, Yn이 됩니다. 즉 원래 입력 X1, X2, XN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저차원상의 점들 Y1에서 YN을 찾아라,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먼저 그 입력으로 주어진 X에 있는 모든 샘플 쌍에 대해서 PIJ를 계산한다. 요거죠. 6.44식으로 요거죠. 6.45식이죠. 을 계산해라.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Y1, Y2, Yn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우시언 분포에서 난수를 생성을 해서 초기에를 만들어라. 뭐 처음에야 Y1, Y2, Yn하고 X1, X2, XN하고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뭐 무질서하게 이제 분포가 되겠죠. 굉장히 그 나쁜 해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for loop을 돌면서 점점 이 X'라는 훈련 집합, 그래서 Y1, YN을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거예요. 즉 원래 입력 요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는 그런 점들로
점점 수렴을 시켜가는 거죠. 자, 6.46식으로 QIJ를 계산을 해라. 요거죠. 요 수식으로 계산을 해라. 요것도 어렵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N개의 샘플 각각에 대해서 6.48식으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라. 그 다음에 현재 값에다가 이 그레이디언트 하고 에타 학습률을 곱한 걸로 이제 갱신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경만 학습하는 거 아주 유사해요. 자, t가 1보다 크면 요 모멘텀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갱신을 하면 되고, 맨 처음에 t가 1일 때는 이전 그레이디언트 값이 없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모멘텀을 적용을 않고 하고, 그래서 이제 7번씩 8번씩 7번 라인, 8번 라인이 t가 1보다 클 때는 모멘텀을 적용한 7번 라인을 적용하면 되고, 이제 t가 1일 때는 모멘텀이 없는 걸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TSN는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2차원, 3차원,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TSN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면 여기 URL 하나 있잖아요. 이게 TSN을 제실은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를 참조로 아주 많은 정보가 있고, 아주 고차원 데이터, 엠리스트를 포함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한 그런 아주 많은 사례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균합적 학습 모델과 트랜스덕티브 학습 모델. 여러분이 트랜스덕티브는 사전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은 밤닉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TSNE, LLE, 아이소맵은 모두 트랜스덕티브한 모델이에요. 학습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를 제외한 그 이전에 학습했던 CNA라든지 깊은 다층 퍼셉트론이라든지 다층 퍼셉트론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모두 균합적 모델이다. 인덕티브 모델이다. 자, 균합적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학습을 마치고 나면 훈련 집합이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샘플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별 쓸모가 없겠죠. 근데 트랜스덕티브 학습 모델은 N개의 샘플, 훈련 집합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훈련 집합만 변환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트랜스덕티브한 학습 모델을 어디에 써먹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공부한 TSNE 이런 모델들은 학습 집합이 있으면, 훈련 집합이 있으면 훈련 집합을 저차원으로 변환해서 가시화를 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모든 목적이 다 달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거 들어왔을 때 뭐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가시화라는 목적에 관한 이 TSN이나 이런 모델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PCA 오토인코더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자, 밤닉이라는 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 풀어라. 중간 문제로 좀 더 일반적인 문제를 풀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 PCA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중간 문제가 있어 중간 문제를 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대신에 PCA나 오토인코더는 귀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샘플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트랜스덕티브를 쓸 건지 귀납적 모델을 쓸 건지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가시화 문제예요. 그러면 굳이 예측 같은 것 같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PCA나 오토인코더 이런 걸로 저차원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TSN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저차원으로 바꿔라.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자, 새로운 샘플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TSN이나 이런 걸 쓰면 이거 멍텅구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PCA나 오토인코더 또는 그 앞서 공부했던 뭐 CNN이나 뭐 다층 퍼셉트론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거의 모든 모델은 다 귀납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아이소맵, LLE, TSNE는 트랜스덕티브 모델이고 뒤에 가면 한두 개 정도가 또 트랜스덕티브 모델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그 6장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